안녕하세요. 저는 의왕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윗동서인 형님이 대학병원 과장으로 진급을 하게 되면서 시댁 집안에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출산을 했지만 제가 만삭 때 형님이 승진 기념으로 축하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와 시모가 형님 집에 잠깐 들린 적이 있었어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모가 형님이 집에 있다는 말에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길래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모를 뒤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형님 집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겪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시모의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정신적인 충격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먼저 상황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시모는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며 설득을 하자 시모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저는 시댁 집안의 며느리가 된 이후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시모와의 거리는 좀처럼 가까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저를 더욱더 멀리하고 계셨어요. 이런 생활들이 많이 답답했던 저는 시모와 단둘이 있었을 때 제 속마음을 꺼내게 되었었죠. 어머님,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결혼까지 했으니 좋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야 되는 거니? 나는 애초부터 네가 인사 왔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내 아들이 하도 네가 아니면 다른 여자와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준 거다. 내 아들 평생 동안 노총각으로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결정한 거니?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수 없는 거고 내가 너를 좋게 볼 수도 없는 거지.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마음을 받아줄 이유가 없잖아. 큰 며느리 봐봐라.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고 집안도 좋아서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잖니? 그런데 너는 구멍가게 같은 작은 회사에서 겨우 200원짜리 월급 받는데 내 속이 안 뒤집어지겠어? 너 같은 게 어디가 좋다고 매달릴 정도로 따라다닌 건지 나는 내 아들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얼굴만 보면 짜증이 올라오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마음을 열고 며느리로 받아줄 수가 있겠니? 노력 같은 거 해봤자 소용없다. 시모는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였어요. 정말 많이 노력을 해왔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에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시모와 대화를 나누는 사이 형님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시모는 시댁에 도착한 형님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곧장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가셨고 세상 따뜻한 말투로 형님을 반겨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저도 모르게 서운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고 흐느끼는 목소리에 형님이 방 안에 있던 저를 빤히 쳐다보았어요. 시모는 신경 쓰지 말라면서 하루 이틀 그러는 것도 아니라고 저에게 상처되는 말을 늘어 놓으셨죠. 그런데 시댁에 막 들어온 형님이 저와 잠깐 대화 좀 하겠다며 방으로 들어오더니 시모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제 두 손을 잡더니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으로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결국 저는 차갑게 대했던 시모 때문에 오열을 하고 말았죠. 동서가 노력하고 있는 거 가족들 전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 문제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동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어머님이 동서를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애쓰려 하지 않아도 돼. 나도 처음에 동서처럼 똑같은 대우 받았었어. 나보다 더 좋은 집안의 며느리를 원하셨던 거지. 나는 동서처럼 어머님한테 너무 잘해드리려 애쓰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애써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도리만 하고 그 이상 다가가지 않았거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머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시더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 급하게 가려다 보면 결국 체하게 되는 거야. 내가 봤을 때 동서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상처되는 말을 해도 그냥 한기로 흘려보내. 신경 쓰지 마. 동서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야. 너무 가까워지려 해봤자 피곤한 일만 더 생길 뿐이라고. 항상 무뚝뚝하게 있었던 형님이 제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시모는 방 안에서 둘이 뭐 하길래 문까지 잠그냐고 서둘러 나오라며 재촉하셨지만 형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저와 대화 좀 하고 나가겠다고 하자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 주셨죠. 그날 형님한테 많은 위로를 받았고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형님과 함께 방문을 열고 나오자 시모는 저녁을 준비하게 주방으로 들어가라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형님에게 위로를 받아서 그런지 더 이상 크게 서운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냥 제 할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아주버님과 남편도 볼일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왔고 제일 늦게 도착한 시부까지 오시고 나서야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한자리에 모두가 모여 즐거운 식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버님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여기에 있는 음식들 거의 다 재수 씨가 만들었다면서요? 평소에도 집에서 음식을 자주 해먹나 봐요.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요? 당신이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게, 나도 보고 놀랐다니까. 손이 어찌나 빠르던지 음식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더라고. 오래간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네. 아유, 작은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나. 우리 집안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적응하기도 힘들 텐데 음식까지 준비하느라 애썼다. 내 입맛에도 아주 딱 맞는구나.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줄 알아야지. 얼마나 대단한 걸 했다고? 이 정도로 칭찬을 해주고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 버릇만 나빠진다는 거 몰라? 아유, 다들 그만들 하고 식사들 해요. 내가 봤을 땐 음식들이 전부 간도 하나도 안 맞구만. 도대체 뭐가 음식 솜씨가 좋다는 거야? 그냥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엄마가 삐딱하게 나갈수록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칭찬해주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만 하시는 건데요? 엄마가 계속 이럴수록 저는 집에 오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다들 괜찮다고 하는데 엄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한 것뿐인데
그게 잘못된 거니? 다들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직접 얘기해 준 것 뿐이다. 이런 걸 음식이라고 만든 거야? 시모는 밥맛이 떨어졌다면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안 좋아졌지만 아무도 시모를 신경 쓰지는 않고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시모가 노망이 나서 그런 거라며 눈길조차 주지 않고 계속해서 식사를 이어나가셨어요. 형님 내외와 남편도 방으로 들어간 시모를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위태로웠던 식사가 한 차례 끝이 나고 형님과 함께 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너무 놀란 나머지 저는 비명을 질렀고 형님이 시모에게 그만하시라며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시모는 제 머리를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죠. 다들 너한테 좋은 말 해주고 편들어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지? 내가 화가 나서 방 안으로 들어갔으면 따라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너까지 나를 무시해?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나쁘신 게 있으셔도 이건 아니죠. 당장 손 놓으세요. 아버님, 저희 좀 도와주세요. 주방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자 거실에 있던 남자들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시모가 저와 엉켜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한 남편과 시부는 급하게 시모와 저를 떨어뜨려 놓았고 시모는 저에게 버릇이 없다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어요. 며느리로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건 알겠는데 제가 왜 머리채를 잡혀야 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어깨를 밀치면서 무서운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셨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남편은 그만 돌아가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짐을 챙긴 뒤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집에 가는 동안에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내려 주었어요.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고 있었죠. 온몸이 떨려왔고 더 이상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시모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다는 걸 그날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 시모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시모도 저에게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죠.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인연을 끊어내게 되니 제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되었고 평생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더군요. 연락을 끊고 지낸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 제 몸에 갑자기 변화가 찾아왔고 임신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자 시모 빼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찾아와 축하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안 보면 궁금해진다고 제가 임신을 했는데도 시모한테만 연락 한 통 없자 참다 못한 시모는 어느 날 저희 집에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시모를 보게 된 남편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고 보고 싶지 않다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직접 찾아오신 시모가 임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 1년의 시간 동안 시모의 얼굴을 안 보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훨씬 더 좋았었기 때문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부와 형님 내외 가족만 따로 만나 시간을 보내는 게 저로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정신적으로 훨씬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죠. 그날 한참 동안 문 앞에 계셨던 시모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2번은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임신 소식을 들으시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찾아오셨어요. 결국 남편과 제가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저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몸은 괜찮고? 네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는데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찾아왔다. 앞으로 점점 몸이 무거워질 텐데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어? 작년에 안 좋았던 기억들은 기억 속에서 전부 지워버리고 우리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서로 평생 등 돌리고 살 수는 없잖아. 글쎄요. 저는 어머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다시 시작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저에게는 훨씬 만족스러운데요. 돌아가 주세요. 저희가 보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럴 거였으면 처음부터 잘 하셨어야죠. 임신했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연락 없으시다가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너무 속보이는 행동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연락하지 않고 있던 1년의 시간 동안 엄마도 속편히 잘 살고 계셨으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동안 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다시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던 건 아니죠. 먼저 용서를 구하셔도 이 사람이 받았던 그때의 상처는 평생 가지고 가게 될 거라고요. 기억 속에 남아버린 엄마의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는 지금도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워요. 시모는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다리를 굽히려 하자 남편이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다며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저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죠. 시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지만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날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건 맞는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하려 하시는 걸 보고 많이 뉘우치고 계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되었죠. 남편은 본인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 엄마를 봤지만 아직까지도 속을 알 수 없다면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심각한 얼굴로 많은 생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심하는 게 저와 뱃속의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거라고 판단하게 된 저도 계속해서 시모를 피하고 있었는데 시모는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남편과 저는 시모를 투명 인간 취급할 정도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몇 달 동안 지속이 되자 남편도 한계에 도달했는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내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난리를 치게 되었죠.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다면서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때는 정말 미안했다. 엄마는 네가 좀 더 능력이 좋은 여자를 만나길 원했었어. 너희 형 봐봐라. 의사 아내 얻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잖아. 처음에 큰 며느리가 의사인데도 만족을 못해서 작은 며느리에게 더 큰 기대를 했었는데 그래서 너는 더 능력 좋은 여자 만나길 간절히 원했었는데 일반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내가 기대하고 있던 며느리감이 아니라 얼마나 서운했겠니? 엄마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지. 너를 지금까지 힘들게 키워줬고 공무원까지 만들어줬는데 능력 좋은 여자가 아닌 작은 회사에 다니는 여자를 데려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고 행동 하나하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계속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던 거고
내 아들을 뺏어간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싫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욱하는 바람에 머리채를 잡았던 것 같다.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때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1년 동안 너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너무 잘못을 했다는 걸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너희들한테 용서를 구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이번이 기회일 것 같아 찾아오게 된 거다. 나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잘못을 바로잡아줄 기회를 줄 순 없겠니?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하잖아.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한 가족인데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너희랑 다시 좋은 관계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면 매일 찾아오지도 않았겠지. 시모의 말에 남편과 저는 침묵을 유지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속으로 담아두고 있었던 것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저에게 했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는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미시는 시모의 변함없는 행동에 결국 조금씩 마음이 열리게 되었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저희는 다시 시댁에서 가족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모가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자 시댁 집안의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시모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저에게 더 많은 걸 신경 써 주셨어요. 저도 받은 만큼 며느리 도리를 하려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했었죠. 시모와 웃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도 저에게는 너무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저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온몸이 떨릴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안겨 주었었죠.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 만삭 때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려고 시모와 함께 산부인과에 들렸었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택시를 타려던 찰나 전화 통화를 하시던 시모가 형님 집 근처에 온 김에 잠깐 들리자는 말을 꺼내셨어요. 형님이 최근에 대학병원 과장으로 승진이 돼서 축하 모임이 있다는 걸 듣긴 했었는데 저희가 가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었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잠깐 얼굴만 보고 돌아갈 거라며 저를 데리고 형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형님 집에 도착을 하자 아주버님이 먼저 달려 나오셨어요. 주말에 시댁에 갈 건데 뭐하러 왔냐고 웃으면서 저와 시모를 반겨주셨죠. 여기까지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형님 지인분들이 정원 마당에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고 만삭인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고 있었어요. 시모는 형님한테 다가가더니 일손 좀 도우러 왔다면서 과장으로 승진한 거 축하한다며 손을 잡아 주셨죠. 시모는 테이블을 한번 훑어 보시더니 부족한 접시에 비어있는 음식들을 확인하더니 저를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큰 며느리가 이 많은 걸 혼자서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 큰아들 앞치마 두른 거 봤지?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 걱정했는데 내가 예상한 대로 딱 들어맞았네. 너는 여기에서 내가 달라는 음식만 내어주면 된다.
식사는 거의 끝난 것 같아 보이니까 일단 접시에 음식들을 조금씩만 담아봐라. 아유, 왜 이렇게 느려 터진 거야? 빨리 좀 움직이라니까. 배도 별로 부르지 않았으면서 엄청 힘든 척 하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었어. 아, 그게 아니라요. 아까 산부인과에 나올 때부터 배뭉침이 있었거든요.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래 걸어서 그런지 배뭉침이 오래 가네요. 그게 운동 부족이야.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으니까 배뭉침이 오래 가는 거지. 어차피 이번 주가 출산 예정일이잖아. 출산 운동한다 생각해. 시모는 형님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가 만삭인 걸 잊으셨는지 1년 전에 저를 막대하셨던 행동들이 점점 보이기 시작했고 난감한 상황에서 배뭉침을 참아가며 시모의 지시에 따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내어 드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아주버님이 주방으로 들어오더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는 걸 보고 왜 주방에 있냐며 깜짝 놀라셨어요. 아주버님은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방에 들어가 쉬고 있으라며 저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덕분에 누워있을 수 있었던 저는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는데 잠시 뒤 시모가 저를 찾고 계셨는지 부르시길래 힘든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는 거냐고 방에서 당장 튀어나오라면서 한가하게 누워있을 시간 없다고 냉장고를 열어 과일을 꺼내 놓았어요. 창밖을 보니 식사가 끝이 났는지 아주버님이 빈 그릇을 치우고 있었고 형님은 손님분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또다시 배뭉침이 오기 시작했고 하늘이 노랗게 변해버릴 만큼 몸이 안 좋아지길래 시모에게 잠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손에 과도를 지어 주시더니 서둘러 과일을 깎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거친 숨을 내쉬면서 과일을 깎고 있는 사이 시모가 먼저 준비된 후식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빈 접시들을 들고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제가 과일을 깎고 있는 모습을 본 아주버님은 왜 또 나왔냐면서 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절대 나오지 말라며 안색이 안 좋으니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다고 저를 걱정해 주셨죠. 저도 이미 서 있을 정도로 몸이 좋은 건 아니라서 다시 침대에 누웠는데 그 사이 또다시 시모가 들어오셨고 제가 방에 들어가 누워 있는 걸 보시곤 당장 나오라며 화를 내셨어요. 저는 한계에 도달한 상태라 시모에게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잠깐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아 누워있으면 안 되겠냐고 말씀드리자 시모는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인데 누워있을 시간이 있냐며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만삭인 저는 이미 안중에도 없었죠. 배가 너무 많이 나와서 힘들다고 재차 말씀드렸지만 시모는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뭐가 필요한지 확인해보고 오라며 시모는 누군가에게 전화가 왔는지 급하게 다른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어쩔 수 없이 마당으로 나가서 형님한테 다가가 뭐가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니 형님은 만삭인 몸으로 왜 나왔냐며 들어가서 쉬라고 했지만 괜히 또 들어갔다가 시모에게 한 소리 듣게 될 것 같아 조금씩 움직이는 건 괜찮을 것 같다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얘기했어요. 형님은 아주버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잘 모르겠다고 하자 형님은 나중에 아주버님 오면 그때 부탁하면 된다고 제가 들어가서 쉬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아주버님이 쟁반에 커피를 타서 들고 오셨습니다. 저는 걸어오시는 아주버님을 보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커피가 올라가져 있는 쟁반을 건네받은 뒤 형님의 지인분들께 커피를 나눠 드렸어요. 형님 내외는 제가 불편했는지 들어가서 쉬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들고 있던 쟁반을 다시 가져갔는데 그 순간 시모가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곤 어떤 상황인지 한번 훑어보시더니 갑자기 저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모의 얼굴은 화가 잔뜩 올라온 상태였고 저한테 왜 화가 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자 몸을 돌린 시모는 갑자기 제 뺨에 손을 올리시더니 마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수준으로 보이냐면서 믹스커피를 내어줬다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놀란 저는 얼얼해진 뺨을 어루만지면서 시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노려보냐며 다시 한번 손을 올리려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따라와 봤는데, 재수 씨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거죠? 왜 재수 씨가 얼굴을 만지고 있는 건데요? 아니, 얘가 글쎄, 저기에 앉아있는 손님들한테 믹스 커피를 내어줬지 뭐냐? 지랑 같은 사람인 줄 아는지? 며느리가 괘씸해서 한 대 지어 박았다. 몸에 좋은 후식이 얼마나 많은데 믹스 커피가 웬 말이야? 너는 정신이 있는 거야? 보자 보자 하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믹스 커피를 내나?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어머니, 설마 지금 재수 씨 얼굴에 손을 올린 거예요? 제정신이에요? 앞뒤 상황 알지도 못하시면서 무작정 손부터 올리시면 어떡해요? 제가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예요. 손님들이 원해서 믹스커피 타서 가지고 간 거라고요. 재수 씨는 옆에서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일부터 저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당장 재수 씨한테 사과하세요. 그리고 저희가 안 와도 된다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는 오히려 피해만 주고 있잖아요. 어머님, 제가 왜 뺨을 맞아야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몸이 힘든데도 어머님이 시키는 건 다 하고 있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그러니까 네가 믹스커피를 타서 내어준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야? 미리 말을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너무 놀라 버렸는지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고 뒤이어 양수까지 터지게 되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버님은 급하게 형님을 불러 도움을 요청했어요. 시모는 뒤늦게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걸 알곤 손을 떨면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제가 점점 고통스러워하자 형님은 곧장 119에 신고를 했고 도움을 요청한 뒤 제 몸을 살펴주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제 뺨에 손바닥 자국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며 아주버님한테 물어보려는 순간 시모가 아주버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절대로 말하지 말라며 아주버님을 말리다가 두 분이 실랑이를 하며 시모를 뿌리친 아주버님 손이 시모의 뺨과 머리 쪽을 올려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더니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었고 고개를 돌려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서 무사히 출산까지 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남편과 시부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와 주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제 옆을 지켜주셨는데, 제 얼굴에 시모가 올려친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멍이 들어버려 온 가족이 시모의 행동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저희 엄마는 뒤늦게 병실을 찾아온 시모의 머리채를 잡으며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만삭인 저에게 손을 올렸다는 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 일로 인해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모에게 법적인 소송을 걸었고 온 가족이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는 거에 너무 실망한 나머지 조금도 용서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의 곁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죠. 처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지만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좋은 관계로 풀어나가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완전히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 시모는 저에게 찾아와 제 얼굴에 손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오열을 하셨지만 저는 시모의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는 형님이 우선이었고 만삭이었던 저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말로는 저와 잘 지내고 싶다고 했었지만 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현재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난 상태입니다. 따로 살고 있으면서 금전적인 지원도 전부 끊어버렸죠. 자식들과 며느리들까지 전부 다 등을 돌리게 되자 시모는 그제서야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입장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나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아마 평생 시모를 용서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혼자 살다가 세상을 떠나셔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상처를 크게 받은 저는 두 번 다시 시모를 볼 생각도 손자를 보여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날 의사의 말에 따르면 배뭉침과 진통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양수가 먼저 터져서 진작에 병원에 다시 갔어야 했는데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와 태아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 인생에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털어놓게 되었네요. 앞으로 무사히 세상에 태어난 제 아들과 저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작년 설 명절 때 시댁에서 안 좋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2년의 시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로 들어온 저를 너무 싫어했던 형님과의 관계였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받아주지 않고 얼굴만 보면 제가 싫다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형님의 행동에 지쳐갈 때쯤 설 명절 때 일이 안 좋은 상황이 터졌고 저를 왜 싫어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런 제 삶 자체가 너무 싫었다며 안 좋은 감정을 표출했어요. 형님이 저를 하도 싫어하다 보니 저 또한 그런 형님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나중엔 서로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안 좋은 사이가 되면서부터 그 피해는 전부 시댁 식구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저는 특이하게도 형님과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저를 싫어했던 이유를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 달리 고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도 아닌데 형님은 항상 안 좋은 시선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족한 환경에 살던 제가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해오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은 전부 거짓이라고 의심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면 매번 저에 대한 안 좋은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모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고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했지만 형님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점점 지쳐가게 되었고 형님의 모난 성격과 행동들이 되려 자신에게 독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처음엔 좋게 풀어가려 하셨지만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 많이 힘드셨는지 형님이 저에게 하는 사소한 행동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감정선이 결국 설 명절 때 터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어요. 늘 처음 시작은 조용한 분위기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조금씩 가족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용하게 식사가 끝이 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여 시모가 미리 준비해 두셨던 과일을 함께 먹고 있는데 형님이 세배를 해야 되지 않겠냐며 조카를 떠밀었어요. 시모는 과일 먹다 말고 갑자기 무슨 세배냐며 불편해 하셨어요. 아니, 왜요? 모여있을 때 해야죠. 그럼 언제 해요? 저희 저녁에 올라가 봐야 하는데, 아버님은 이미 술도 많이 드셨고, 피곤해 하시는 것 같은데,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해야죠. 어머님은 제가 뭐만 하려고 하면 꼭 한마디씩 하시더라.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우리 집안 장손자가 세배하겠다는데 좋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뜻을 못 알아먹는 거니? 일단 정리가 좀 되고 나서 준비가 됐을 때 세배를 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작은 며느리가 너희 시아버지랑 대화하고 있는 걸 봤으면서 갑자기 끼어들어 중간에서 차단을 하니까 얘기하는 거다. 작은 애가 임신 초기인 거 너도 모르는 거 아니잖아. 대화 도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거 예의가 아닌 거 알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연히 좋은 말이 나갈 순 없지.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작은 며느리한테 관심이 가는 게 꼴보기 싫은 거니? 너는 꼭 작은 애한테 관심이 쏠리면 중간에서 차단을 하더라. 깜빡이 켜고 들어오면 누가 뭐라고 하니? 제발 눈치껏 좀 행동하자. 네. 제가 눈치 없이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손자가 아까부터 세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동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장손자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아 서운해서 끼어들었어요. 세배 받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이면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까지 욕을 먹게 될 줄은 전혀 몰랐네요. 눈치 없는 저는 먼저 일어날게요. 그래. 그럼 일단 우리 장손자 세배부터 받도록 하자.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서둘러 받아야지. 오늘 좋은 날인데 당신도 대충 넘어가자고. 시부는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시곤 서둘러 세배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서 10만 원을 세뱃돈으로 주셨는데 형님이 조카에게 준 세뱃돈의 금액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또다시 불만을 털어놓았고 시부는 기분이라며 다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순간 형님이 시부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 지폐를 보면서 장손자 컴퓨터 한 대 사야 한다면서 넉넉하게 좀 달라며 갑자기 시부의 지갑에 손을 가져가더니 지갑 안에 있던 5만 원짜리를 전부 다 꺼내 들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돌발 행동에 당황했고 시모는 버릇없이 행동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 하자 시부가 시모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컴퓨터 장만한다는데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라고 더는 얼굴 붉히지 말라고 상황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 했습니다. 시모는 좋게 넘어갈 정도로 가벼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는 형님에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예의 없이 어린애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 내가 좀 전에 너한테 뭐라고 그랬니?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말라고 그랬지? 아무리 버릇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비 지갑에 함부로 돈을 꺼내 어른들이 보는 앞에서 돈을 세고 있어? 이러니까 네가 욕을 얻어먹는 거다.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10년이나 됐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때나 지금이나 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당장 이리 내놓거라. 아니, 아버님이 괜찮다잖아요. 어머님 손자가 컴퓨터가 필요하다는데 이렇게까지 화내시면 기분 좋으세요? 아버님 지갑에서 제가 돈을 확 뺏은 것도 아니고 애교 부리면서 가져간 거잖아요. 어머님이 충분히 이해해 주실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왜 항상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어머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고요. 동수한테는 맨날 좋은 말만 해주고 저는 사소한 행동조차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데 정말 숨 막혀서 못 살겠어요. 어머님이랑 얼굴 안 보며 살고 싶다고요. 나이를 헛먹었구만.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 애가 뭘 보고 배우겠어? 앞으로가 막막하다 막막해. 내 얼굴 보고 싶지 않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 나는 너 얼굴 보고 싶은 줄 아니? 맨날 불만 투성해.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고 거기에다가 질투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작은 애와 조금만 대화 나누려 하면 끼어들어서 차단하고 이게 애지 어른이야? 처음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너는 어떻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 같냐? 시애미가 말하고 있는데 어딜 가는 거야? 그 돈은 이리 내놓고 가거라.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니? 제가 오늘 나를 잡으려고 그러나?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했구만. 형님은 시모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시모가 시부 지갑에서 꺼낸 돈을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형님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컴퓨터를 하나 장만해주고 싶다고 미리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면 고민하지도 않고 주셨을 테지만 형님의 행동 방식이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애교를 부리면서 지갑에서 돈을 빼갔다 해도 아버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는 건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그걸 서운하게 생각하는 형님이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모임을 가질 때면 매번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었고 조만간 엄청난 폭풍이 휘몰아칠 것 같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날 분위기는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고 형님은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형님은 나오려 하지 않자 시모가 한숨을 쉬면서 형님을 밖으로 불렀고 억지로 나와서 그런지 입이 산만하게 튀어나와 있었어요.
시몬은 더 이상의 안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셨어요. 시몬은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며 행동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며 상황을 좋게 마무리 지으셨고, 형님도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일을 크게 만들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릴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녁 식사를 끝낸 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형님이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런데 몇 분 뒤 다시 주방으로 돌아온 형님은 설거지하고 있던 제 어깨를 잡아 강하게 돌려 세운 뒤 흥분한 얼굴로 한마디 했습니다. 너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좀 전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웠을 때 가족들 모두 식사하고 있었잖아. 그 잠깐 사이 어디 갔다 온 거야? 형님, 갑자기 왜 그래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화장실 갔다가 바로 자리에 앉았잖아요. 제가 어디를 다녀와요?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는데요. 흥분하지 말고 제가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와는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연관이 없다고? 아까 밥 먹을 때 너만 자리를 비웠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없을 수가 있어? 내 방에 들어왔잖아.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네가 가져갔지? 아니, 무슨 마지막 기회요. 그리고 제가 뭘 가져갔다는 건데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제가 형님 방에서 뭘 가져가기라도 했다는 건데요. 그래, 네가 가져갔잖아. 아버님이 우리 아들한테 세뱃돈으로 주신 80만 원, 그게 없어졌다고. 밥 먹기 전까지 돈이 있는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지금 다시 확인하니까 80만 원이 사라져 버렸다고. 그 돈 우리 아들 컴퓨터 사주려고 힘들게 받은 거 두 눈으로 봤으면서 어떻게 그걸 가져갈 수가 있어? 제가 왜 그 돈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형님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잘 찾아봤어요? 아까 화장실 갔다가 바로 주방으로 들어왔지. 다른 곳으로 간 적은 없다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너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 너는 고아잖아. 남들과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삶이 힘들었으니까 눈앞에 보이는 돈에 갑자기 욕심이 났겠지. 고아원 출신들 대부분이 손버릇이 안 좋다던데 너도 마찬가지 아냐? 그런 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겠어? 나 지금 많이 참고 있거든? 오늘 어머님 때문에 기분 상당히 안 좋은데 더 이상 감정 터트리고 싶지 않으니까 좋은 말 할 때 당장 80만 원 가지고 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거야. 형님,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형님 방 근처에도 간 적이 없어요. 제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고작 80만 원 때문에 제 손을 더럽히겠어요?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어요? 고아원 출신이면 손버릇이 안 좋다고요? 제가 고아라서 저부터 의심을 하는 것 같은데 일반 가정에서 자란 애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사회로 나오면 그런 안 좋은 시선들 때문에 조금이라도 책 잡힐까봐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나온다고요.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모르는 나이도 아니고 가족들끼리 있는 지금 이 공간에서 제가 왜 도둑질을 하겠어요? 괜히 죄 없는 사람 도둑으로 몰고 가지 마세요. 이것 봐라. 도둑질만 배운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배웠나 보네.
우리 가족 중에 도둑질할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고아라고 했었을 때부터 느낌이 안 좋더구만. 그동안 그 손버릇 어떻게 참고 살아왔대? 우리가 모르는 동안 집안의 물건들을 하나둘 훔쳐갔던 거 아니야? 너 가방 좀 내놔봐. 뭐가 들었는지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 아니, 저 정말 아니라니까요.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가족들 모두 모아서 돈이 없어졌다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주버님한텐 물어봤어요? 그냥 딱 봐도 네가 훔쳐갔는데 어디서 잔머리를 굴리고 있어? 가방 내놓으라니까. 얼굴 표정 관리가 안 되네. 다른 사람은 속여도 나는 절대 못 속여. 우리 아들 컴퓨터 살 돈 80만 원 당장 내놔. 이 손버릇 고약한 고아녀나. 그동안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는지 알아? 당장 토해내라고. 형님은 설거지 중이었던 저를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도둑으로 몰고 가더니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임신 중이었던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주방이 난장판이 될 정도로 형님의 손에 끌려 다녔습니다. 저는 배가 모서리에 부딪히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양손으로 배를 움켜쥐었고 형님한테 뱃속의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도 제 말은 아예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가 이장님이 명절 음식 나눠주신다고 오셔서 가족들 모두 마당으로 나가 있던 상황이라 도움을 요청해도 밖에서 들리지가 않았는지 아무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형님에게 머리채를 잡힌 뒤 사정없이 주방을 휩쓸고 다니던 저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형님한테 그만하라며 세차게 밀쳤는데 키가 크고 힘이 장사였던 형님은 제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 입 좀 다물라면서 그날 있었던 스트레스를 전부 다 저에게 풀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형님은 체력이 많이 빠졌는지 거친 숨을 고르며 잠깐 멈췄는데 그 순간 뒤에서 시모가 형님이 제 머리채를 잡는 모습을 보시곤 양손에 들고 있던 명절 음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어요. 뒤이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흥분을 가라앉힌 형님은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급하게 제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지만 이미 난장판이 되어버린 주방과 만신창이가 돼서 배를 움켜쥐고 있던 저를 보곤 시모는 이성을 잃어버려 형님의 머리채를 잡아 물이 가득 들어있던 개수통에 머리를 쳐박아 버렸습니다. 형님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며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형님보다 더 힘이 장사였던 시모는 들을 필요도 없다면서 형님의 머리를 개수통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뒤이어 주방으로 들어왔던 가족들이 시모를 뜯어 말렸고 형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면서 제가 돈을 훔쳐가서 벌어진 일이라며 가식적인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무작정 행동부터 옮기시면 어떡해요? 동서가 아버님이 주셨던 80만 원을 훔쳐갔다고요. 이래서 제가 고아 출신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아까 식사할 때 혼자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 가더니 방에 들어가서 80만 원을 훔쳤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자기가 안 가져갔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누가 봐도 동서가 가져간 게 확실한데 저한테 거짓말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머리채 잡았던 거예요. 너 만약에 작은 애가 그 돈 안 가져갔으면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할 거니? 작은 애한테 80만 원이 있는 걸 확인한 것도 아닌데
너 혼자 단정지어서 홀몸도 아닌 임신한 몸인 작은 애한테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한 이 주방에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피워? 일단 돈이 없어졌으면 가족들한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100% 동서가 맞다니까요. 원래 고아 출신들은 어렸을 적부터 궁핍하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해서 손버릇이 고약하다고요. 동서가 딱 그런 케이스라고요. 눈앞에 80만 원을 받는데 얼마나 가지고 싶었겠어요. 제가 가방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당황하더니 말까지 더듬으면서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고요. 내가 방금 너한테 작은 애한테 잘못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지? 네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잘못은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고 그에 따른 처벌도 감수해야 될 거야. 형수야, 작은 애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네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해 줘라. 명절날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 저녁 식사하기 전에 내가 당신한테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아까 당신이 지갑에서 가져간 그 돈 돌려드리자고 했었잖아. 방식이 달랐었고 그런 문제로 안 좋은 상황까지 온 거니까 내가 다시 드린다고 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이미 손에 들어온 돈인데 뭐하러 주냐고 화냈었지? 나도 웬만한 건 참는데 허락도 없이 아버지 지갑에 손을 넣어 돈을 빼는 행동은 분명 잘못된 거고 돌려드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돈 다시 어머니한테 돌려드렸었어. 컴퓨터야 내가 사주면 되는 거고 이런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다시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가져간 거니 컴퓨터 사주라면서 받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방에 들어가 돈을 당신 가방 안에 넣으려 했는데 그때 마침 이장님이 들어오셔서 급하게 밖으로 나가느라 돈을 내 주머니에 넣어놨었거든.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돈이 없어졌으면 일단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당신은 재수 씨가 고아였고 마음에 안 드니까 먼저 의심을 한 거고 아니라는 말을 했는데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거야? 재수 씨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사람이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왜 계속 하는 거냐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 봐봐. 내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 당신 처음부터 계속 잘못을 해와놓고 왜 재수 씨한테 탓을 돌리는 건데? 아니, 당신이 그 돈을 왜 가지고 있어? 나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나는 그런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 한마디라도 더 해줬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큰아들이 네가 한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걸렸으면 돈을 돌려주려 했었겠어.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돈이 없어졌으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좀 전에 그런 대화를 나눴던 네 남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고아 출신이면 앞뒤 무시하고 무작정 머리채부터 잡아도 된다는 거야? 아주버님 손에 들려있던 돈을 본 형님은 동공이 흔들렸고 온 가족의 따가운 시선에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형님은 오해를 만든 아주버님 때문에 벌어진 거라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회피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더니 짐을 싸가지고 나와 도망치려 하고 있었어요. 시모는 그런 형님을 붙잡더니 어딜 가냐고 캐리어를 뺏었고 형님은 집으로 돌아갈 거라면서 시모 손에 쥐어진 캐리어를 다시 뺏으려는데 그 순간 캐리어가 열리면서 또 다른 충격 반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캐리어 안에 물건들이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바닥에 흩어진 금품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이게 왜 너한테 있는 거냐?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 작은 애를 도둑으로 몰더니 내 금품들은 왜 여기에서 나온 거냐고? 이것도 작은 애가 꾸민 일이라고 말할 거니? 그거요? 좀 전에 어머님이 마당으로 나가셨을 때 방문이 열려 있길래 닫으려 했는데 화장대 위에 액세서리가 너무 이뻐서 잠깐 착용해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제가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그때 착용하고 나가면 괜찮을 것 같아 며칠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려 했었어요. 가족들끼리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액세서리 찾고 있었다면 너는 또 작은 며느리를 범인으로 몰고 가려 했었겠네. 고아 출신 들먹거리면서 방금처럼 똑같이 행동했겠지. 어머님은 저를 뭘로 보고 그렇게 판단하세요? 좀 전에 있던 상황은 충분한 오해의 소지가 있던 거라고요. 이건 그냥 제가 잠깐 빌려던 것 뿐이었어요. 나는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 너야말로 내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 많은 금품들을 말 한마디 없이 몰래 훔쳐다가 캐리어 가방에 넣어놓고 그대로 도망가려 했으면서 잘못도 없는 작은 며느리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해? 너는 내가 직접 신고해서 콩밥 좀 먹여야 되겠다. 우리 집안에서 너는 영구 제명이니? 내 아들과도 이만 끝내거라. 너 하나로 집안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별것도 아닌 문제로 정말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가족들끼리 이 정도는 정말 사소한 일이라고요.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인데 왜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제 잘못 인정할 테니까 그만 확 가라앉히세요. 앞으로 제가 잘하면 되잖아요. 좋게 풀면 안 될까요? 시몬은 더 이상 형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가족들 모두 형님을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아주버님 또한 형님의 캐리어 가방에서 시모의 금품이 쏟아져 나온 걸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많은 실망을 했는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옆에 있던 남편도 형님이 더 이상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임산부였던 저를 함부로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이 있을 거라고 형님의 멱살을 잡으며 화를 냈어요. 그제야 심각성을 인지한 형님은 저에게 급하게 달려와 손이 발휘되도록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그런 형님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저한테 가까이 붙지 말라면서 형님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 패대기를 쳤어요. 콩밥 먹기는 싫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서 시모의 발목을 잡으며 눈물로 애원을 했지만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결국 잠시 뒤 경찰이 들어와 형님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형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어요. 신체적인 가해와 금품을 훔친 거에 대한 처벌을 원했지만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친족 상도례 때문에 처벌하기는 힘들다며 저에게 신체적인 가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만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님은 임산부인 걸 알면서도 신체적 가해를 멈추지 않았던 행동들에 대한 죄질이 나쁘다는 결정을 내린 판사는 형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되레 항소를 하면서 징역은 너무하다고 법정에서 난리를 쳤어요.
판사는 조금의 뉘우침도 없는 형님의 태도를 괘씸하게 보고 징역을 8개월로 형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아주버님과 형님은 이혼까지 고려 중이고 현재 아주버님이 조카를 데리고 유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님은 항상 저에게 고아 출신이라고 무시하면서 괄시를 했었지만 제가 노력하면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결말은 안 좋게 끝이 나게 될 것 같네요. 하지만 한편으론 잘된 결정인 것 같아요. 조카를 생각했을 땐 마음이 아프지만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빠지게 되면 모두들 평온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이혼은 아주버님의 뜻에 달렸지만 결과가 어찌됐든 다시는 그 얼굴 마주할 일 없을 겁니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2번 다시 우연이라도 만날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서로 충분히 잘 지낼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 인간 본성이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앞으로 조카를 생각해서라도 본이 되도록 남은 인생은 제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헐뜯기보단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치과 의사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끝낸 뒤 작은 아들이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나갔을 때 저도 긴장을 했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던 양평댁은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잠깐 대화하길 원했어요. 워낙 가족 같은 분이고 저희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옮겨 양평댁이 무슨 말을 하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저기,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아드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결혼까지 허락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 눈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이 집에서 사모님과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는걸요.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을 만큼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의 결혼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아드님이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잖아요. 직업 좋고 집안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석현 아빠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나도 여러 가지 부면을 봤을 때 바르게 잘한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한 건데 느낌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둘의 결혼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걱정해 주는 건 잘 알겠지만 이건 작은 아들의 결정도 크기 때문에 양평댁 말만 듣고 허락한 결혼을 다시 번복하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작은 아들 석진이를 어렸을 적부터 옆에서 많이 챙겨줬으니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이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양평댁이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니죠? 내 보기엔 싹싹하니 괜찮은 것 같구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희 집안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양평댁은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양평댁을 잘 따르는 편이었죠. 문제는 작은 아들의 결혼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불편할 정도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는 걸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처음으로 양평댁에게 불편한 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왜 이런 걸로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양평댁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결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길래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목소리와 말투는 좋게 나가지는 않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가족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왜 양평댁만 작은 아들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요? 양평댁이 석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셨다는 거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 집안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같이 생활하는 거 정말 불편해져요. 사모님, 저도 잘 알고 있죠.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 같다니까요. 혹시 몰라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확 맞아떨어진 거 있죠? 사람을 붙여서 확인해 보길 정말 잘했어요. 이거 보세요. 주변에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이고 작은 아드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는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가지는 장면도 포착됐다니까요. 이거 보세요. 저 여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남자한테 슬며시 손을 얹고 있잖아요. 바람기가 확실히 다분한 여자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되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 정도는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평댁, 이건 정말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평댁은 이제 양평댁 일 봐요.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걸 석현 아빠가 알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요. 더 이상은 필요 이상의 관심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었잖아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평댁은 저 몰래 예비 며느리한테 미행까지 붙여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예비 며느리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양평댁의 행동들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줬다지만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봤을 때 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없어 보였죠. 너무 무섭게 제 아들의 결혼에 대해 집착하는 양평댁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소리 해서 그런지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양평댁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심각하게 사진을 펼쳐놓고 무서울 정도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사진 속 예비 며느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끝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평댁이 가지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미행한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양평댁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나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 당연히 내 선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평댁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커지니까 더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나 넘었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뿐이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알기라도 해봐. 그럼 집안 전체가 난리나게 되는 거라고.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아무리 가족처럼 그동안 함께 지냈다고 해도 엄연히 남이고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인 거지. 결혼까지 참견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차마니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석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보고 있던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시켜 미행까지 붙이는 거야? 괜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마음이 좋진 않지만 석진이 결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좋게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 한번 알아봐. 남편도 예비 며느리를 뒷조사하고 있던 사진을 보더니 예상했던 대로 경악을 했었죠. 결국 저희가 내린 결정은 20년간 함께 있었던 양평댁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양평댁이 집에 없으니 무언가 허전했고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평댁이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저희 집에 양평댁 딸이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물어보니 양평댁이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 받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고,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너도 우리 집에서 꽤 오래 지냈었잖아? 우리 애들 독립하기 전까지 같이 있었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그런데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 거잖아. 정말 이 결정이 잘못된 거라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너희 엄마가 중간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미행까지 붙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결정한 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어떤 상황인지 듣긴 했었어요. 제가 봐도 좀 지나친 것 같긴 해요. 아마 저희 엄마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양평댁이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옆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삶이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죠. 학창 시절을 제 아들과 함께 보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양평댁 딸을 친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아들만 둘이라 양평댁 딸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었죠.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아들들이 독립을 하면서 양평댁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이지만 친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양평댁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곧 있을 아들의 상견례와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받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았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양평댁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끊어낸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작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뒤 한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양평댁도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터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양평댁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것 같아 밝은 모습으로 반겨줬는데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놀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던 양평댁이 무언가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저는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무슨 일 있었어요? 양평댁, 얼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웨딩 사진을 보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식 안 불러서 많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 이해하죠? 저번 일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부르지 못했었어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분명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많이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자니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혼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 딸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쪽만 짝사랑을 해왔으니까요. 제 딸이 작은 아드님을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드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 딸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당연히 짝사랑이니까 작은 아드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아드님도 제 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걸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평댁 딸이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아들이 알고 이용을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석진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고요. 저희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을 늦출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차마 제 입에서 석진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번에 사부님 댁에 제 딸이 찾아온 적 있었죠? 그때 자기가 직접 얘기하려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결국 혼자 돌아오긴 했지만 문제는 작은 아드님에 대한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딸 집에 찾아갔었는데 사모님도 저도 몰랐을 만큼 둘은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제 딸은 정말 진심으로 석진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드님은 그런 제 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 딸은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당장 둘 이혼시키고 작은 아드님이랑 같이 한국 땅 뜨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저도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석진군과 제 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찾아올지 몰라요. 제 딸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양평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한테 모든 걸 직접 들어야만 했어요. 양평댁은 자기 딸을 찾으러 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양평댁의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봐왔던 아들의 모습은 항상 조용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겨우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말에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평댁 딸이 임신했다는 걸 제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양평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다 보니 아들이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며 용건만 간단히 해달라는 말에 저는 양평댁 딸과 어떤 관계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이성을 거의 반쯤 잃어버린 상태였죠. 갑자기 걔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빠 동생 관계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 건 통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들었는데 어디서 모르는 척 발뺌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나한테 거짓말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사는 거야. 알겠어? 양평댁 딸이랑 어디까지 간 거니? 좀 전에 양평댁이 우리 집에 와서 오열까지 했었다고. 아휴, 그럼 대충 들었겠네요.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저 좋다고 따라다녔었던 거 몰라요? 그래서 좀 놀아준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시킨 거야? 너 걔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확실하게 대답해. 너는 지금 상황이 웃기니? 웃음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임신한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걔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둬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걷어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처음 본 아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양평댁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무책임한 아들의 행동 때문에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다시 양평댁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작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쳐대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평댁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미 충분히 잘못한 거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사돈어른께 전화를 해서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뒤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치자 남편은 결국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미진이 걔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다. 임신을 시켰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부모한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니? 걔가 날 좋아한 거지. 저는 그냥 대충 놀아준 것뿐이 없다고요. 하룻밤 정도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요. 그만 나가볼게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둘 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제발 침착하라고 중간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아들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 석현이네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역시나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죠. 남편은 다행히도 큰 문제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병원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작은 아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100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면 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양평댁은 제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그 상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작은 아들이 양평댁 딸이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곳에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찾아왔을 때 옷으로 배를 가리고 있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문 앞에서만 대화를 했었는데 이미 양평택 딸은 만삭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양평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일단 대화부터 하자며 애원을 하자 좋지 않은 목소리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큰 아들을 데리고 그 즉시 양평댁한테 받은 주소로 출발을 했는데 그곳은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작은 아들이 살던 집에 상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곳의 문을 열어 젖힌 뒤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자 양평댁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니 그곳엔 양평댁 딸이 세상을 떠났는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양평댁은 저에게 기어와
자기 딸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은 양평댁 딸과 서로 상당히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작은 아들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양평댁 딸과 그만 만나자고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을 꺼내자 작은 아들은 자기 집을 보상이랍시고 던져 주었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고, 양평댁 딸은 저희 집에 왔다가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외롭게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양평댁도 저희 가족에게 신세를 졌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시간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게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태어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 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면서 갈 듯해서 가게 된 거라며 집값 떨어진다고 모든 걸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작은 아들의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한바탕 작은 아들과 난리를 치다가 저를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평댁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장례까지 전부 다 치러준 다음 아이를 저희가 돌보는 걸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개차반 같은 아들 때문에 이런 비통한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민물 낚시를 즐겨하던 아들이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아들의 차가 저수지에 빠졌는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죄책감에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결국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댁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자취를 감춘 상태죠.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들의 장례를 마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